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는 게 있어야지. 세상이 뭐 재밌어야 재밌죠. 어쨌든 우리는 재밌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시청률도 점점 올라가고. 조회수가 몇 개 나왔네?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좀 이 출연자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뭐 출연자에 모시기도 하니까, 그죠? 네. 제가 페이스북에도 펀하는 거 이게 퍽퍽 펀하겠습니다. 이 조회수 그냥 한 100, 200 넘어가는 순간 우리 술 한잔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정세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지금 쟁점이 결혼한 지 한 보름이 넘어가는데 원구성을 못해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를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야 정당이 민생법안을 제출했지만 원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원구성과 특검이나 청문회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원구성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좀 빨리 구성되는 걸 바라는 정도고, 또 각 정당의 사정을 보면 새누리당은 대선구 경선 룰을 가지고 현재 이제 거의 분열 상태에 가 있는 모양이고,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나서 이제 각 대선 후보 간 경선 체제에 들어가 있고요. 통합진보당도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직 선거로 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내부 일정들이 이제 그렇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뭐 또 한쪽에서 또 커다랗게 논쟁되는 건 조국 문제 이거거든요. 괜히 그 보수 언론이나 그쪽 지역에서도 뭐 진영에서도 그거 넘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약간의 뭐 그쪽 역풍도 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순서를 네. 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네, 뭐 네. 여타 기성 언론이나 뭐 종편도 많고 뭐 여타 언론도 전부 다 하다 보면 정치뉴스 보면 무조건 새누리당 먼저 다뤄주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좋은 생각이에요. 잘났는데 뭐 또 많고 부자인데 뭐 하려고 그 사람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해 줍니까? 저는 하고 막 거리 없으면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그래서 좀 지리한 면도 있지만 좀 그래도 우리는 또 진보를 또 표방을 하니까 통합진보당부터 이야기 해주는 게 또 뭐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직 선거 들어갔고요, 그죠? 당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지금 신당권파, 부당권파 나눠져가지고 지금 뭐 겉으로 보기 안 같은데 뭐 여타 언론이나 아니면 밑을 보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잘 정리 조금 좀 해주시면. 원래 그 작년 말에 통합진보당이 출범할 때 그 새 정파가 그렇죠. 총선 후에 당직 선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돼 있던 예정돼 있던 당직 선거고요. 그리고 어느 당이나 그렇게 구성된 상태에서는 뭐 당직 선거가 이렇게 좋게만 진행이 안 되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경쟁 속에 녹아내냐가 그 정당이 앞으로 신뢰를 받는 정당이 태어나는 건데, 다만 이제 뭐 부실부정선거와 또 정부 문제까지 논란에 있어서 당직 선거까지 같이 가버리면 그것이 당직 선거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야 신뢰받는 정당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당직 선거하고 7월 초에 출범하는 걸로. 어쨌든 당직 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이렇게 완전히 지금 지지율이 뭐 완전히 땅바닥이 난 말입니다. 그죠? 뭐 그래갖고 뭐 대선을 치러낸들. 그렇죠. 전체 야권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당직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극복하는가가 야권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대권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데 있어 이것을 2차적인 관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제 사태가 처음엔 억수 센세이션하고 했는데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될 것어요. 벌써 뭐 한 40일 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이 끌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질질 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다. 우리도 이제 할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어 가버리는 그냥 쳐다보리는 그래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할 이야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경선이 재밌었죠, 그죠? 예, 생각보다 이제 치열했죠. 각 지역 경선하면서 예상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각 후보별 또 지지그룹별로
그 국민경선인단의 참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흥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이념 논쟁이 촉발되면서 그렇죠. 그 보수 언론이나 그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에 또 입김을 불어넣었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갖고 뭉치는 그런 제대로 선을 치른다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흥행도 더 도와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흥행도 그렇고요. 실제 선거 결과도 0.5% 차이였기 때문에 그런 그 이념 공방이 이해찬 그 대표가 당선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막판에 그죠? 그 대공세를 한 박 날리면서 예.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결집으로 좀 아무래도 좀 색깔이 분명하고 좀 공격적인 대표를 원하는 흐름이 좀 잡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모바일 경선에서 이렇게 엎어지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뭐 김한길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요거도 뭐 시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제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뭐 당신과 민심을 분리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민주당 자체가 당원 중심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지자 정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신과 민심을 분리할 이유가 없고요. 모바일로 참여하신 분도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걸 굳이 결과가 끝난 마당에 당신과 민심이 분리됐다 해서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민심까지 포함된 게 민주당의 당심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 방식으로는 정말 국민정당, 지역정당으로서 넘어서는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지자 정당이라는 성격을 아직은 다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뭐 당내 경선 어떤 시스템 전환의 주도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뭐 정치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이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 나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님한테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합니까?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뭐 진성당원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진보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다. 라고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각 당의 예비경선과 관련된 제도의 측면은 뭐 정당 개혁이라든가 또 선거제도가 엇말려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나중에 좀 더 그런 얘기를 거로 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쨌든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선진적이라 부르기는 아니에요. 현재 그 민주당이라는 당의 성격, 당의 시스템, 그 당원의 성격에 맞는 좀 거기에 적합한 방식을 한 거고 내부 구성원들이 또 그 룰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알겠습니다. 가장 올바른 방식이다. 이선진적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저는. 그리고 뭐 어쨌든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씩 더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뭐 대권 대표 체제일 수도 있는 거, 민주당이 앞으로의 성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성격. 근데 일단은 그 현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라는 게 집단 지도 체제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도 또 보장은 돼 있지만 항상 큰 선거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이해찬 체제가 특정한 정체성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대권 후보 경선을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게 1차적인 임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의 역할과 각 대권 후보들의 역할이 좀 분리될 것이고, 그럴 때 당이 그 정세에 맞춰서 대여 투쟁을 좀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강력함은 좀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핵심은 경선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힘이 있는 좀 스타일이죠. 뭐 장단점이 있는 스타일인데요. 저희 마누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교육부 장관 그 출신이라서 교사의 우리 마누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착착착 잘한다 이제 좀 누르지 안 되게 새누리당 이야기 해봅시다. 새누리당이 지금 그러니까
새 후보, 뭐 김문수, 이재호, 정몽준 후보께서 뭐 들리는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탈당을 불사할 것만큼 경선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뭐 물론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탈당까지 이야기는 좀 떠지는 상황. 일단 새누리당의 당헌상 대선 후보 선출은 그 선거일 그 6개월 전에 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해가지고 2대 3대 3대 2로 혼합해갖고 후보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요? 예. 6개월 전에 그러니까 8월 21일까지. 무조건 후보를 뽑아야 돼요? 예. 뭐 당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정해진 당원은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국민 경선을 하려면 8월 21일까지는 좀 어렵겠죠. 여러 준비들이. 그런 점에서는 뭐 당원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에서는 그 당원을 지키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게 어렵다 해가지고 경선룰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 나머지 후보들이야 당연히 지금 구조로 하면 승부가 뻔하니까 뭐 참여할 수가 들러리 쓰려고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나 또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 박근혜 후보 가지고는 야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자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들러리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 이제 뭐 탈당을 불사하는 이런 이제 각오들이 밝히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일도 지난번에 손학규 그런 문제 때문에 탈당한 거죠. 뻔한 경선에 들러리는 세 명 입장이 다 그런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네들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뭐 이렇게 나갈 비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선거인데. 그래가지고 또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진다. 그렇게 그에 대한 자기네들 판단은. 네. 그냥 이렇게 대선으로 몰아가서 이래 갔다가는 그렇죠. 선거에서 진다라는 판단이 서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어내지 않고서는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이대로 가면은 대선에 지는데 여기서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뭐 탈당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당내에서 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정당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뭐 정치인의 기본 의무죠. 저는 그러니까 이래 보이 덜러리밖에 안 되니까 갱생이 지기는 거 말이 좀 그래.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갱생이 지기는 걸로 네. 이렇게 성격 이렇게 깐죽 거는 걸로만 이렇게 어느 정당이죠. 뭐 그 정당이 대권 승리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분들의 그런 문제적 제안은 근본적인 출발은 이런 식으로 그 하듯이 몰아갔다가는 흥행도 안 되고 그러다가는 대통령 선거도 진짜 이런 판단이죠. 모른다는 판단 속에서 대국민 이렇게 흥행쇼를 하고 대국민 결집을 해내고 지지를 받는 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이길 승산이 크다. 그 판단이 그렇죠. 나는 세 명이 깜짝 놀라 갔어요. 어쨌든 자기네들 살아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정치를 한다니 뭐 그거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새누리당도 이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종북 문제 뭐 잠시 들어가는 듯 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좀 늦게 토크를 더 해서 일단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건 또 어떤 거고 그것을 또 반대하는 진영에서 또 이렇게 내놓는 것도 어떤 거고 고용은 시각은 고용은 일단은 종북 문제는 옛날부터 있던 문제인데요. 요즘 또 국가 간의 문제까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좀 지적할 것은 그것이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간에 국가가 그 국민 개개인에게 특정한 국가관이나 혹은 이념을 강요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사상이죠. 헌법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이제 중립국가입니다. 그 이념적으로 중성국가이고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그런 정치 사상을 강요할 수 없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뉴라이트라든가 보수 진영에서 정치인 할 것 없이 싸잡아서 개인의 국가관을 묻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가진 헌법에
봤을 때는 헌법을 초월하고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좀 뭐라 그러니까 답답했던 부분을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헌법을 초월해서 뭐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시스템은 국가든 개인에게 그런 국가관이나 이런 거를 밝히거나 강요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 북한 문제가 저 멀리 떨어진 시리아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억수로 애매모호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금방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저도 답답하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 사상이나 정치 노선은 흔히 말하는 공론의 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은 형법에 처벌되는 그렇죠. 수준이 아니면 그건 공론을 통해 가지고 정리돼 있지. 이거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제거되야 된다 이런 말씀 맞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과 충돌하지 않냐 이런 뭐 제가 금방 상 나왔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뭐 긴 얘기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까 싶어서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털렸어. 뭐 수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자유주의적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충돌하는 거고요. 다만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혹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개인에게 특정 정치사회 국가관을 강요하는 방식은 좀 어렵다는 게 좀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사상의 개인적 자유는 국가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강요할 것이 못 된다. 그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그런 행위죠. 이제 다만 이제 논란되고 있는 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그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태도 혹은 자기 이념적 태도를 밝히냐 마냐의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솔직한 말로 요번에 보니까 너 자꾸 그러면 북한에서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너그 기준 아니냐. 이게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너 기준 아니냐. 너 기준에 안 맞으면 종북이고 너 기준에 맞으면 뭐라로 서로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은 논의를 치고 일단은 그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 노선이나 그리고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이것이 과연 정치 사상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의무가 밝힐 의무가 있냐 이런 게 좀 문제인데요. 저는 뭐 정당이나 공무원은 뭐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제 대북 문제는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할수록 좋은 것이고 나는 정당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걸 자기 이념이나 자기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심판받고 선택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난번 이제 백분 토론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뻔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다른 주제로 토론하고 갑자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물론 거기서는 그 정치인이 뭐 순발력 있게 질문이 뭐 산으로 갔다 해서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자리를 밝힐 수 있는 그건 해프닝인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또 그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밝혀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정당이나 정치인을 정말 그냥 계속 소시민으로 살아야죠. 저도 그런 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치 토크를 할 때 한 개씩 정치 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꼭 만들었어요. 이게 뭐 있으면 하고 또 뭐 없으면 또 안 하는 거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이 오픈 프라이머리 갖고 진통을 하셔서 그 정리하고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이 사전적 의미는 개방형 예비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선거는 나라도 있죠. 그 예비선거라고 하면 어느 나라나 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당내 경선이 예비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당내 경선하는 것을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근데 그 프라이머리 하는 방식을
이제 오픈하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까지도 참여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당원들이 할 것이냐. 미국식 얘기하면 오픈 프라이머리와 뭐 코커스인가요? 당원 뽑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정당 개혁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정당의 후보를 뽑아갖고 일반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데 이미 뽑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뽑는 과정에 국민 여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개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식으로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특정 이익단체 대표들이 표를 가진 대표들이 정당하고 거래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뭐 돈도 따를 것이고 이권이 따르죠. 그래서 뭐 내가 뭐 5,000표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달라. 그러니까 당원들을 그렇게 조직하면서 이 우리 식으로 하면 갭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익 집단화돼 있어가지고 후보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정당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했을 때 그런 방법은 문호를 여는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그 당내에 있는 그런 뭐 개파라든가 이익 집단의 발언권이 약해질 거고, 그럼 좀 더 정당이 그 최고 목표인 이제 대권 후보를 뽑는 과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다. 또 거기에 맞춰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는 전제하에 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런 오픈 프라이머를 취하는 주도 있고 또 코커스를 하고 당원이 뽑는 주도 있고, 이건 뭐 사정마다 다른데 그냥 그거는 그 각 주마다 정당의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당원이라는 게 진보 정당을 빼고 나면 그 당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뭐 당비나 이런 것도 약하기 때문에 소위 일반 국민과 당원의 경계라는 게 좀 모호하고, 그리고 어차피 오픈 프라이머를 하면은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정당의 성격을 지지자 정당이라고 부르면 일반 지지자들이 그 공직 후보 선출할 때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야 정당 간의 논점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개방형 경선을 하게 되면 소위 흔한 말로 민주당 지지자가 새누리당 그 오픈 프라이머에 참여해가지고 역선택을 하는 문제를 제가 약한 사람 그게 지금 새누리당의 논점 중에 하나예요. 오픈 프라이머 반대하는 논점 중에 하나가 역선택으로 들어와가지고 할 경우에 대비책이 없는 거 아니냐. 같이 하자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시기를 맞추자라는 것과, 그리고 모바일 경선이든 혹은 뭐 현장 투표든 간에 오픈 프라이머에 참여하는 이 선거인단의 정보를 선관위가 관리를 해가지고 중복 투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냐. 다른 뭐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 당 지지하는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역선택을 해 남의 당만 가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률을,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된 이 선거법 규정이 좀 없어요. 당내 사정 경선은 어떠한 룰과 어떤 법을 적용할 건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19대 국회는 그것도 법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그 당내 경선의 룰, 그리고 선거인단 참여할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그런 걸 바꾸자고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현장 투표를 할 경우에는 결국 조직 동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로 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보화가 된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나 특히 모바일 투표를 하자고 하는 건데,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 본인 확인의 문제나 지역 구분의 문제가 있어서 민주통합당이 모바일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고쳐야 되는 이게 뭐 정비해야 될 것이 법망적으로도 많네요. 그러니까 당내 혹은 당대당 관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말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는 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야 정당에서 보편적인 룰이 돼야 돼요. 지금은 민주당에만 보편적인 룰이고 새누리당은 그 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양당이 전부 다 이제 오픈 프라임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이 할 거고. 민주당은 법안상 완전국민 경선제라고 해요. 그건 정해져 있고. 예.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당원사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혼합형인데 지금 다른 주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완전국민 경선 수용하기 어려울 거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타협하면은 그 섞일 것이고 적절하게 뭐 3대 3대 뭐 이라든지 일반 국민 반영률이 좀 높아지겠죠. 어쨌든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 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죠. 저는 뭐 지금까지는 또 앞으로 좀 일정 기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처럼 이제 진성당원제라는 게 확립돼 있지 않고 정당 뭐 흐름은 같은 정당이지만 정당의 당명이 바뀌거나 지도부가 자꾸 바뀌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저도 뭐 국민 여론을 뭐 업었다라는 이렇게 명분도 쓰고 하니까 그 시스템이 좀 가장 선진적인 것 같아요 지금에서. 그리고 이거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요, 요즘은 이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있고 컨슈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하시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생산 단계까지 소비자의 의견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렇죠. 이제 소비자를 단순하게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로 참여시키는, 그래갖고 프로슈머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정치라는 게 마케팅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이미 자기 정당의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반영된 후보를 선출을 해야 그 선거에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뭐 충성도 있는 지지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 흐름은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뭐 양당제로 가든 다당제가 확립이 돼서 뭐 양당제라면 대선 지금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없을 거고, 다당제가 완비가 되려면 내각제가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돼야 그 소위 말하는 진성당원제라는 게 정착이 될 거고, 그랬을 때는 뭐 여야 구분 없이 지금처럼 당원의 지위나 역할이 단순 지지자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거는 문제를 꺼낼 수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그 얘기 꺼내기에는 정당의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간략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아주 우리나라 정치사에 또 심도 깊은 내용도 달아봤습니다. 말이 참 안 되네요. 예, 어제 오늘 정치 토크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고영님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또 어려운 시간 또 같이 해주시고요. 또 날로 또 오늘은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왜냐면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한 태자 한 태자씩 또 배워가는 거고, 제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는 흔수하기 종북 논란에 대한 이 정리, 아주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헌법을 초월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게, 나는 그게 지금 아주 감명 깊습니다. 뭐 보시는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딱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고영호와 함께하는 정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